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 추이와 주택가격 변화를 꼭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집을 사거나 집을 팔 때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거 다 아시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해서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국은행 총재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죠. 총재의 임기는 4년이고요. 부총재의 임기는 3년이죠. 그런데 각각 1차에 하나여 연임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4년이지만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에서 말이죠,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들이 파산하면서 시작된 미국만이 아닌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온 연쇄적인 경제 위기를 말합니다. 2000년도 초부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2000년도 초반에 IT 버블 붕괴가 이루어졌고요. 또 2001년도지요. 9.11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간, 이라크 전쟁 등으로 미국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고 경기가 악화되자 말이죠, 미국 정부가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양적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인하시킨 게 이제 화근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융자 금리가 당연히 인하됐겠죠. 그러니 금리가 인하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주택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대출 금리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주택가격 때문에 파산을 금융기관이 한다 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보전되어서 금융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은 대폭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버블이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증권화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되며 신용 등급이 높은 상품으로 알려져 거래량이 폭증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2004년도에 저금리 정책을 종료시켰죠. 저금리가 종료되고 이제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는 금리가 올라갔고 저소득 대출자들은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증권화되어 거래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구매한 금융기관들은 대출금 회수불능 사태에 빠져서 금융기관들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기업들이 부실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개입을 공식적으로 부정을 했죠. 그러나 미국의 대형 금융사라든가 증권회사의 파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신용경색을 가져왔고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주다 보니까 세계 경제시장까지 타격을 주어서 2008년 이후에 세계 금융위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이래 11년간의 기준금리 추이를 살펴보면요, 서브프라임 직후에 2%까지 급격하게 금리를 낮춘 이래 지금 저금리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2년 유럽발 재정위기도 좀 어려웠죠. 이때 3%를 웃도는 기준금리를 결정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가 동반되었고요.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일부 국가들의 마이너스 금리 추세가 영향을 주면서 최근에는 1.25%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도표를 보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 추이와 주택가격 변화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이죠. 그 당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5.2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에 있는 오래된 구축된 음마아파트를 제가 기준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음마아파트가 2007년 6월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33평형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인데요. 그 당시에 2007년도 지금부터 12년 전이죠. 그 당시에 최고가가 13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가 오면서 2008년도에 기준금리가 또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2008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10월에요. 5.00%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9억 3,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8년 11월에 기준금리가 4.00%, 9억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008년 12월에 기준금리가 3%까지 떨어졌지만 역시 주택가격도 8억 7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019년 1월에는 기준금리가 2.50%인데 주택가격은 8억 5천만 원 떨어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9년 2월에 2%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약간 반등했어요. 매매가격이 10억 9천까지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했다가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이제 또 상승을 했어요. 소폭 상승했죠. 2010년 7월에 다시 기준금리가 2.25로 다시 상승할 때 역시 또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매매가격은 10억 2천만 원이 됐고요. 2010년 11월에 기준금리가 2.50까지 올라가면서 주택가격은 11억까지 거래가 됐고요. 2011년 1월에 기준금리가 2.75로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또 11억 1,800만 원. 2011년 3월에 3.00%니까 또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11억 4천만 원. 그러다가 2012년 7월에 3% 유지했습니다. 계속 3%가 유지하다 보니까 가격이 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억 4천만 원까지 가던 아파트가 8억 7,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012년 1월에 2.7%로 또 인하시켰죠. 9억 4천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5월에 기준금리가 2.50%였는데 결과적으로 음마아파트는 2013년도에 8월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때 무려 7억 9,5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 음마아파트는 2007년도에 최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고 보합세를 유지하고 소폭 상승, 소폭 하락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2013년 최저점을 찍은 게 7억 9,500이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13억 가던 아파트가 2013년도에 7억 9,500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14년 10월에 2%로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말이죠. LTV나 DTI를 완화하면서 또 기준금리를 내렸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갑니다. 또 9억 9,5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3월에 또 1.75%로 내렸어요. 그러니 가격이 또 올라가죠. 10억 2,100만 원. 또 2015년 6월에 1.5%까지 내리니까 가격이 11억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2016년 6월에 1.25%까지 내렸습니다. 또 12억 4천까지 또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11월에 1.50까지 또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는 뭐냐? 바로 2018년 11월에 1.75 두 번 올렸잖아요. 2018년도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에 올린 이유는 뭐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니까 한국은행 통화위원회에서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와 2018년도에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려서 1.25까지 내려갔던 기준금리가 다시 1.75까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7월에
1.50으로 내렸죠. 그런데 그 당시 음마아파트는 19억 9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에 다시 1.25로 내렸죠. 그래서 2019년 12월에 음마아파트는 다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음마아파트가 무려 23억 5천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이자가 싸니까 대출을 그만큼 받아서 부동산 가격을 취득하니까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이 다시 2019년 12월에 23억 5천만 원을 찍고 현재 2020년 2월 27일 기준금리는 1.25%로 동결을 시켰는데요. 사실은 말이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마지노선이 1.25%가 바로 저는 한계선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경기가 장기 침체되고 말이죠. 아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번에는 동결시켰지만 앞으로 상반기 4월이나 5월에 정말 경기가 최악까지 간다면 기준금리를 1.25%에서 1%로 인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한번 예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 저 기축통화라고 하는 거 아시죠? 바로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은 국가들 간의 결제나 말이죠.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바로 화폐가 기축통화인데 바로 뭐가 있습니까? 달러와 엔화와 유로가 있잖아요. 유로화. 이 세 가지가 이제 기축통화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원하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참 1.25%가 마지노선인데요. 그 미국에서도 아마 상반기에요. 기준금리를 인하시킬 겁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1.5에서 1.75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경기가 침몰하게 된다면 미국에서도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말이죠. 전파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전 세계가 준전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강대국인 미국도 말이죠. 경기 불황을 막기 위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확산세가 장기화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뉴욕 증시의 폭락세가 거듭되자 파월 의장이죠. 금리 인하를 강력히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파월 의장의 성명은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일주일 사이에 세 번째로 1000포인트 이상 추락하는 가운데 나섰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면서 5개월 만에 2000선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3월 중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조기 감세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법인세를 또 낮추고 대중관세를 완화하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보는데요. 지금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1.50%에서 1.7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0.5%가 높지요. 그런데 골드만사스는 연방준비제도가 3월부터 상반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내려가지고 0.75포인트를 인하시킬 것으로 골드만사스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미국의 기업들의 감세 정책뿐만 아니라 행정부 차원에서 부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그 영향은 미국에만 그치지 않고 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갈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이 70%에 달할 정도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개방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런 국난 속에서도 부동산 관련 업자들 그리고 부동산 투기 스타 강사들, 부동산 투기꾼들이 메뚜기떼를 몰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현재는 낮은 금리지만 머지않아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이 온다면 집값 하락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